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이 되는 센츄리 호텔 그룹과 글로벌 루아 호텔의 합병식 자리에서 13살 준호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께 물려받은 신비한 능력,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 순간 센츄리 호텔그룹 회장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네 말이 맞다면 10억을 줄게. 그런데 틀리면 네 어머니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준호를 비웃었어요. 과연 이 아이가 들은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 센츄리 호텔 로비였습니다. 저는 15층 복도에서 객실 정리를 하다가 정관 방송을 들었어요. 전 직원 로비 집합 긴급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2년 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이런 방송은 처음이었거든요. 황급히 카트를 밀고 복도를 나서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제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13살 단정한 회색 후드티를 입은 준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학교는 어쩌고? 오늘 조퇴했어요. 엄마 도시락 깜빡하셨잖아요. 아이가 내민 보온 도시락을 받아들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예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점이 있었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잠깐 로비 가야 하는데.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뒤쪽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강지연 회장님이 나타났습니다. 65살, 짧게 자른 은발머리에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회장님은 걸어오실 때마다 로비 전체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바로 옆에는 이한석 총지배인이 따라붙어 걸었습니다. 50대 중반, 금태 안경을 쓴 그는 20년간 회장님을 보좌해 온 최측근이었죠. 직원 여러분, 회장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 센츄리 호텔 그룹이 글로벌 루아 호텔과 합병을 진행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는 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이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늘 오후 4시 최종 조인식이 이곳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 옆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모자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회장님, 그 합병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당장 저 아이를 밖으로. 잠깐.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준호에게 고정되었죠. 너는 누구냐? 김준호요. 13살이에요. 왜 합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들리는 소리요. 로비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웃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냐? 준호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이한석 총지배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 목소리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아저씨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려요. 숨 쉴 때도 불규칙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서 나는 소리예요.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이 벌컥 화를 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장님, 자폐 아동이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왜 들어주십니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준호를 꼭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말실수를. 어머니,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호가 6살 때부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읽어낸다는 거리요. 동네에서는 이상한 아이라고 손가락질했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오늘 준호는 처음으로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셨습니다. 준호야, 내 목소리는 어떠니? 준호는 잠시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목소리는 슬퍼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서요. 근데 진짜 마음은?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외로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회장님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건 호텔 직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외롭다는 건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였죠.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석 총지배인을 바라보셨어요. 이 총지배인.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사표를 쓰시오. 로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20년간. 아니,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아직 아니요. 나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회장님이 준호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준호야, 나와 내기를 하자꾸나. 내기요? 네가 말한 대로 이 총지배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오늘 오후 4시까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명하면. 회장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마. 10억?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억이라니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네 어머니는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준호, 너는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장님, 제발. 제 아들은 아직 13살입니다. 어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저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나쁜 소리가 들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지금이 11시 30분이니까. 회장님이 손목시계를 보셨어요. 오후 4시까지. 정확히 4시간 30분을 주겠다. 이한석 총지배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로 이런 유치한 게임을 하시려는 겁니까? 자폐 아이의 망상에 10억을 거시겠다는. 이 총지배인.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자신 있다면 받아들이시오. 만약 이 아이가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당신에게 부회장 자리를 주겠소. 이한석 총지배인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저희 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거라. 시간은 흐르고 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4시간 30분 안에 이한석 총지배인의 비리를 증명한다고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모자일 뿐인데요. 준호가 제 손을 2번 톡톡 두드렸어요. 엄마, 저 믿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럼 엄마가 준호 제일 믿지. 그럼 됐어요. 시작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이한석 총지배인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5분. 남은 시간 4시간 25분. 과연 저희 모자는 해낼 수 있을까요? 빠져나온 저희 모자는 복도 한쪽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할 거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집중할 때 보이는 습관이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거짓말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소부잖아. 총지배인님 사무실에 어떻게 들어가? CCTV는 또 어떻게 보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일단 보안실부터 가요. 거기 녹음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남은 시간 4시간 20분.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를 믿기로 했죠. 저희는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보안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 씨. 돌아보니 박정아 객실팀장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48세, 항상 완벽한 화장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팀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김미숙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팀장님, 저는 근무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호텔을 돌아다녀요. 지금 몇 층 객실이 비어 있는지 알아요? 박정아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5층에 1502호 손님이 체크아웃 하셨는데 아직도 청소가 안 됐다고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누구 담당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급한 일? 박정아 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호텔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고 이제 그게 급한 일이라고요? 준호가 제 뒤에서 나섰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박정아 팀장이 준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폐 아이가 무슨 증거를 찾겠어요? 회장님도 참 한심하시지. 어린애 장난에 10억을 거시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팀장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자폐가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아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좋아요. 당신 오늘 내기에서 지면 어차피 해고잖아요. 그때까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박정아 팀장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만약 내기에서 이긴다 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 이 팀에 안 둘 겁니다. 명심해요.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기면 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이지, 이 작은 아이가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보안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우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 직원이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객실 청소부 김미숙입니다. 혹시 CCTV 녹음 파일을 볼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오후 4시까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요? 그럼 회장님 허가서가 있어야죠. 허가서는 없는데. 그럼 안 돼요. 규정상 CCTV 자료는 아무나 못 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요. 안 된다니까요. 나가세요. 직원은 저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벙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윤서준 보안팀장이었습니다. 35살 건장한 체격에 냉정한 인상의 윤서준 팀장은 로비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야? 젊은 직원이 대답했어요. 팀장님, 이분들이 CCTV 녹음 파일을 보여달라는데요. 윤서준 팀장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시킨 그 내기 때문인가요? 네, 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윤서준 팀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로비에서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긴 하지만 그가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너 정말로 소리가 들린다는 거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떨려요. 숨 쉬는 것도 불규칙해지고요. 윤서준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도 과거에 군대에서 음향 분석을 했었어. 목소리 주파수로 거짓말 탐지하는 거. 정말요? 제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럼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윤서준 팀장이 시계를 보았어요. 지금 정오네요. 4시간 남았습니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디부터 찾을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님이 전화하는 거 녹음된 게 있을 거예요. 전화 내용은 녹음 안 됩니다. 사생활 침해거든요. 다만 윤서준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복도나 사무실 앞 CCTV에는 소리가 녹음돼요. 입모양이랑 주변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죠. 모니터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떴습니다. 언제부터 찾을까요? 3개월 전부터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아 호텔이랑 합병 이야기가 나온 게 그때부터니까요. 윤서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남은 시간 3시간 30분. 준호야, 정말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하나에 이한석 총지배인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잠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이 장면이요. 윤서준 팀장이 영상을 멈추고 소리를 키웠어요. 화면 속 이한석 총지배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소리가 작았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준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 사람 목소리 들려요? 윤서준 팀장이 헤드폰을 꺼내 주었습니다. 준호는 헤드폰을 쓰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준호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3.2Hz 떨려요. 그리고 숨 쉴 때 불규칙해요. 말끝이 살짝 올라가고요. 윤서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2Hz?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랑 다르게 들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뭔가 찾은 걸까요? 그런데 윤서준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전화 내용도 잘 안 들리고 거짓말한다는 것만으론 비리의 증거가 안 돼요. 제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이한석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오, 여기 계셨군요.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지배인님, 윤 팀장. 이한석 총지배인이 윤서준 팀장을 바라보았어요. 업무 시간에 이런 개인적인 일로 보안실을 쓰게 해줘도 되나요? 윤서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허락이 있었습니다. 허락이요? 이한석 총지배인이 피식 웃었어요. 내기는 내기일 뿐입니다. 회장님도 진심으로 이 아이가 뭘 찾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1시네요. 3시간 남았군요. 힘내세요. 이한석 총지배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보안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회장님도 진심이 아니다 그 말이요. 저 사람 목소리가 엄청 떨렸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준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가 찾을까봐 저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유로운 척하는 거예요. 윤서준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까 들어올 때 그 사람 손이 떨리는 거 봤어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요.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이한석 총지배인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 계속 찾아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오후 1시, 남은 시간 3시간. 우리 꼭 찾을 수 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저희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3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20분. 저희는 여전히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장면,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 그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게 들렸고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윤서준 팀장이 헤드폰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명확한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30분. 남은 시간 2시간 30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는 여전히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제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총지배인님을 이기겠어.
준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일자리 찾으면 돼. 준호는 아직 어리니까 명예훼손 소송도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윤서준 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김미숙 씨,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팀장님도 보셨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방이요. 가방? 엄마가 항상 들고 다니는 크로스백이요. 거기 할머니가 주신 녹음기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정말로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죠. 준호야, 그게 왜? 엄마, 할머니가 어디서 일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지. 그게 왜?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센츄리 메디컬 센터. 잠깐, 제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센츄리 메디컬 센터는 저희 호텔 그룹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3년 전 할머니가 거기서. 준호가 급히 말했어요. 강지연 회장님 남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간병하셨고요. 윤서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그럼 혹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시기 전까지 매일 이 녹음기에 일기처럼 목소리를 녹음하셨습니다. 준호야, 이게 정말 증거가 될까? 엄마, 일단 들어봐요. 준호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2일. 병원에서 강 회장님 남편분을 돌보았다. 참 좋으신 분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녹음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회장님 무슨... 제가 곧 수술을 받는데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아내에게 남길 말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지연 회장님의 남편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여보, 만약 내가 이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한석을 조심하시오. 저는 윤서준 팀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한석 말이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사람은 욕심이 많소. 내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로아 호텔 쪽에서 이한석에게 접근했소. 합병을 빌미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는 것 같소. 내가 증거를 모으려 했는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구려. 여보, 제발 이한석을 믿지 마시오. 그 사람 옆에 두지 마시오. 꼭. 거기서 녹음이 끊어졌어요. 보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윤서준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회장님 남편의 육성이고 이한석 총지배인의 비리를 직접 언급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금액이나 거래 내용도 없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 녹음이랑 아까 CCTV 영상이랑 합치면 돼요.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이한석 총지배인님이 수상하게 움직인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윤서준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호텔 내부 출입 기록이요. 이한석 총지배인이 언제 어디를 드나들었는지 전부 기록돼 있어요. 모니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보세요. 3개월 전부터 이한석 총지배인이 퇴근 후에도 호텔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사무실 근처를 자주 배회했고요. 그게 증거가 되나요?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회장님 남편 녹음이랑 합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회장님께.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정아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이한석 총지배인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한석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근무 시간에 보안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윤 팀장, 당신도 이제 징계 대상이요. 박정아 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미숙 씨, 아직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이제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뭘 숨기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자. 이한석 총지배인이 제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보안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이 멈칫했습니다. 뭐? 엄마 가방은 제가 지킬 거예요. 아저씨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요.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총지배인님, 윤서준 팀장이 나섰어요. 개인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뭐라고? 윤 팀장, 당신 지금 누구 편이요? 편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2사람이 대치했어요. 박정아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미숙 씨, 지금 당신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훔친 거 아니죠? 훔쳤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왜 호텔 물건을 훔쳐요? 그럼 왜 안 보여줘요? 박정아 팀장이 제 가방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놓으세요. 보여줘봐요. 2사람이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강지연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보안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지연 회장님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한석 총지배인이 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 사람들이 근무 시간에 내가 허락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기를 했으니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죠. 방해하지 마세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찾았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셨어요.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이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한석을 조심하시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이한석 말이오. 루아 호텔 쪽에서 이한석에게 접근했소. 녹음이 끝나자 보안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한석 총지배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총지배인. 회장님, 이건 설명하시죠. 내 남편이 왜 당신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남편께서 병환 중에 오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남은 시간 2시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생긴 겁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녹음기의 목소리가 끝나고 보안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강지연 회장님은 여전히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한석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남편께서 병환 중에 혼란스러워서 닥치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내 남편이 혼란스러웠다고요? 수술 전날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던 분이? 하지만 회장님, 이건 3년 전 일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습니까? 이한석 총지배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목소리만으로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루아 호텔과 무슨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녹음기에는 의심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망설이고 계셨어요. 윤 팀장. 회장님이 윤서준 팀장을 불렀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CCTV든 출입 기록이든. 회장님,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비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십시오, 회장님. 저는 20년간 회장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착각과 3년 전 녹음 하나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저씨,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저씨 목소리가 떨려요. 숨도 불규칙하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버릇없는 준호야. 회장님이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해.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15분. 남은 시간 1시간 45분. 이대로 지는 건가요? 바로 그때 윤서준 팀장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그가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있습니까?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회장님, 호텔 시스템에는 임직원 이메일이 백업 저장됩니다. 보안상 1년치 메일이 자동으로 서버에. 윤서준 팀장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불법 아닙니까? 이한석 총지배인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규정상 합법입니다. 회사 메일은 회사 자산이니까요. 화면에 여러 개의 이메일 목록이 떴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검색창에 루아 호텔을 입력했어요.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 이한석 총지배인이 루아 호텔 CEO에게 보낸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그 메일을 열었어요. 회장님, 보십시오. 회장님이 화면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저도 뒤에서 화면을 봤어요. 메일 내용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회장님께 합병건에 대해 논의한 대로 한국지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약속하신 15억 원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보안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5억 원.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한석 총지배인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누가 제 메일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윤서준 팀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메일 서버에는 발신 시간과 IP 주소가 전부 기록됩니다. 이 메일은 4개월 전 당신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송됐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십시오. 고객 명단, 매출 자료, 심지어 회장님 사무실 비밀번호까지. 화면에 수십 개의 기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 총지배인. 회장님. 이한석 총지배인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막아 꼬여서 루아 호텔 쪽에서 너무 큰 돈을 제시해서. 닥치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0년을 믿었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군요. 회장님이 보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를 부르세요. 이 사람을 경찰에 넘깁니다. 바로 그때 보안실 밖에서 박정아 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박 팀장? 회장님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셨습니다. 당신도 연루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준호가 박정아 팀장을 바라보았어요. 아줌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박정아 팀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 팀장.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박 팀장 메일도 확인하세요. 회장님. 박정아 팀장이 울먹였어요. 저는 그냥 총지배인님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고객 명단 복사하라고 해서. 그것도 공범입니다. 윤서준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정아 팀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김미숙 씨. 네, 회장님. 그리고 준호.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회사를 잃을 뻔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약속은 약속입니다. 회장님이 일어서며 시계를 보셨어요. 지금 오후 2시 30분. 1시간 30분이나 남았네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미숙 씨, 준호.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10억은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보안실에 있던 윤서준 팀장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해냈어. 준호도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저 때문에 엄마가 해고 안 당하는 거죠? 그래. 우리 준호 덕분이야. 회장님이 윤서준 팀장에게 지시하셨어요.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한석 총지배인과 박정아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김미숙 씨, 오늘 퇴근하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보안실을 나가시자 윤서준 팀장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닙니다. 윤서준 팀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준호가 윤서준 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편안해졌어요. 아까는 긴장했었는데. 윤서준 팀장이 웃었어요.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한석 총지배인과 박정아 팀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이한석 총지배인은 끝까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20년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빛이 무섭지 않았어요. 보안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복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준호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도 대단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저와 회색 후드티를 입은 준호. 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로비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호가 외쳤던 바로 그 로비. 이제 그 로비를 떳떳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글쎄, 준호야. 회장님이 내일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알게 되겠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10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특별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저희는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부산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날씨 좋다. 그래, 정말 좋은 날이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희 모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성껏 빗었어요. 청소부 유니폼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준호가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떨린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정말로 저희에게 올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미숙 씨,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잘 지냈어?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회장님 사무실은 2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 끝에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김미숙 씨, 준호.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니 강지연 회장님이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서준 팀장도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저희 앞에 오셔서 직접 차를 따라주셨어요. 회장님, 제가 할게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내으셨습니다.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당신들을 대접해야죠.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를 마시며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 회사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냥. 아니에요. 회장님이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준호,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사람의 진심을 듣는 능력이라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할머니? 회장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 김미숙 씨 어머님 말이죠. 제 남편을 간병해 주셨던.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센츄리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셨어요. 회장님 남편분을 마지막까지 돌봐드렸죠.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김미숙 씨, 사실 저는 당신 어머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당신 어머님이 저를 복도로 부르셨죠.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제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회장님, 남편분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이한석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이한석을 너무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어머님 말씀을 미신이라고 치부했죠. 회장님이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제 준호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한석을 조심하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준호의 능력을 걱정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하셨던 겁니다. 회장님, 김미숙 씨.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10억은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당신과 준호를 제 곁에서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곁에서요? 네. 김미숙 씨는 제 비서실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준호는. 회장님이 준호를 보셨어요. 준호, 너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해. 네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지만 저는 자폐예요. 자폐가 아니라 특별한 거야.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숨기는 진실을 볼 수 있잖아.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란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나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물으셨어요. 네, 솔직히 저는 그냥 청소부였어요. 비서실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어제 회사를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서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그때 회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억 계약서입니다. 오늘 바로 첫 5억을 입금하고 나머지 5억은 6개월 뒤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10억? 정말로 현실이 된 겁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준호야. 할머니 녹음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 준호에게 건네셨어요. 이건 너희 것이야. 할머니의 유품이니까. 준호가 녹음기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감사한 건 나야.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바로 이 회사였어. 그런데 당신들이 그 걱정을 풀어줬어. 사무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윤서준 팀장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미숙 씨, 축하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윤서준 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20년간 이한석 밑에서 일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못 말했죠. 당신들이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타려는데 윤서준 팀장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네, 아저씨.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네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 그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네, 엄마.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로 나가는데 저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 로비에서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때는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승리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가요. 형한테 빨리 말해줘야죠. 그래, 준영이 형도 깜짝 놀라겠다. 저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부산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도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0억이라는 돈은 저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준호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걱정하고 있어요? 응, 조금.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요.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희 모자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어제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서실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예뻐요. 준호가 방문 앞에서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너도 오늘 학교 첫날이지? 네. 전학 가는 거 괜찮아요. 회장님이 준호를 위해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주선해 주셨어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었죠. 저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저기 나왔어요. 한 기자가 저희를 보고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저희 앞을 막았습니다. 김미숙 씨, 10억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준호, 정말로 소리가 들려요? 자폐 아동이 어떻게 비리를 찾아냈나요? 저는 당황해서 준호를 뒤로 숨겼어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으셨는데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택시에 급히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 저렇게 쫓아와요? 괜찮아, 준호야. 조금 지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10억 받았다며? 청소부가 갑자기 비서실이라니. 회장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준호와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회장님이 마련한 차량으로 새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힘내세요. 너도 준호야. 저는 23층 비서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6명의 비서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미숙입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네. 책상은 저쪽이에요. 비서실장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곳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김미숙 씨, 일단 이 파일들 정리부터 해주세요. 한 비서가 서류 더미를 제 책상에 쌓았어요. 회장님 일정이 아니라 그냥 보관용 서류예요. 날짜별로 정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은 함께 나가면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혼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김미숙 씨,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김미숙 씨, 커피 타주실래요? 김미숙 씨, 회장님 차량 청소 좀 해주세요. 모두 청소부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지만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 청소부 일이나 시키면 되잖아. 왜 비서실에 앉혀놨대? 10억 받았으면 됐지. 욕심도 많아. 자기 아들 자폐라며? 그런 애가 정말 소리를 들었을까?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같은 시각 준호의 학교. 준호는 새 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얘는 전학 온 김준호예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이들이 준호를 쳐다보았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그 뉴스에 나온 애지? 10억 받았다며? 소리가 들린다고? 정말이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맞춰봐. 한 남자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안 돼. 목소리를 들어야. 에이, 거짓말쟁이네. 열받아.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거짓말로 10억 원 받았잖아. 아이들이 준호를 둘러쌌어요. 이상하네. 사기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준호야,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준영이 들어왔어요. 23살 준영은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고 있었죠. 엄마, 형 왔어요. 준호가 반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왜 준영아? 진짜 10억 받은 거예요? 응. 그래.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영아, 엄마가 말하려고 했는데 신문에서 봤어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10억 받았다고. 준영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너네 집 갑자기 부자 됐다며? 준영아, 너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되겠네? 준영아,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는 이제 저 필요 없는 거죠? 준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그래요? 그런데 왜 준호만 좋은 학교 보냈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는데. 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형? 준호가 일어났어요. 형, 엄마 탓하지 마. 엄마는 우리 둘 다. 너 닥쳐.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우리 가족 조용히 살 수 있었는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 솔직히 말해. 너 정말로 소리 들려? 아니면 운 좋게 맞춘 거야? 형, 나는. 엄마, 저는 방 들어갈게요. 준영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형이 지금 힘들어서 그래. 제가 소리를 안 들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한 걸까요? 10억을 받은 것이, 비서실로 옮긴 것이, 준호를 전학 보낸 것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준영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준영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아까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준영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에요. 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준호 덕분에 엄마가 해고 안 당한 거 알아요. 그리고 10억도 사실 놀라긴 했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봐요. 너네 사기친 거 아니야? 자폐애가 무슨 소리를 들어? 이런 말들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갑자기 모든 게 변해서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두 아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준영은 세상의 시선에서,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폐 아동이 10억? 과연 진실일까요?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화면에 심리학 교수가 나왔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목소리로 거짓말을 구별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윤서준 팀장이었습니다. 미숙 씨, 괜찮으세요? 팀장님, 뉴스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법무팀의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거짓말쟁이래요? 아니야, 준호야. 넌 진실을 말했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정말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호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청소부로 살았어야 했을까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저를 따돌렸고 준호는 학교에서 혼자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 회장님 차 청소 좀 해주세요. 비서실장이 차 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회장님 차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준호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숙 학부모님이시죠? 저는 담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오늘 학교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행동이요? 복도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차 키를 챙겨 급히 학교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준호의 학교. 준호는 3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복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야, 김준호 또 이상한 짓 하네. 한 남자아이가 비웃었어요. 소리 들린대. 정신병 아냐?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다른 소리가 들렸거든요. 복도 끝, 과학실험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30초, 29초, 28초, 기계음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 준호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타이머 소리, 그리고 가스가 새는 소리. 다들 밖으로 나가. 준호가 소리쳤어요. 뭐? 아이들이 준호를 쳐다보았어요. 빨리. 실험실이 폭발해. 또 시작이네. 무슨 폭발? 거짓말쟁이가 또 관심 받으려고. 아이들은 준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복도를 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복도 끝에 있던 젊은 여교사가 돌아봤어요. 준호야, 왜 그래? 실험실이요. 실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 타이머 소리요. 그리고 가스 새는 소리. 여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지금 점심시간이라 실험실은 비어 있어. 아니에요. 가봐야 해요. 준호가 실험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준호야, 함부로 실험실에 들어가면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어요. 여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들 대피해. 지금 당장. 여교사가 비상벨을 눌렀어요. 복도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도망쳐.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그 틈에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준호야, 안 돼. 여교사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험실 안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구석에서 작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스통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준호는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실험대 아래에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어요. 화학 동아리 부장 박지은. 지은아. 준호가 달려가 아이를 흔들었어요. 일어나. 박지은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스를 마신 것 같았어요. 준호는 힘을 다해 박지은을 끌었습니다. 문 쪽으로.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준호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문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여교사가 준호를 끌어냈어요. 준호야. 준호와 박지은이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실험실 안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불길이 복도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교사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곧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박지은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준호야.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연기를 좀 마셔서 관찰이 필요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옆 침대에는 박지은이 누워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박지은 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준호 어머님이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은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딸이 준호가 구해줬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아니었으면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딸은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준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박지은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폭발하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우리 딸을 구한 건 영웅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연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윤서준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준호야. 회장님이 준호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괜찮니? 네,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회장님이 준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무서웠을 텐데. 조금요. 하지만 지은이를 구해야 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실험실에 불이 날 거라는 걸.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타이머 소리랑 가스 새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능력이 사람을 살렸구나. 병실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잠깐, 여기는 병원입니다. 간호사가 막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준호, 정말 소리를 들었나요? 어떤 소리였어요? 회장님이 일어나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쉬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회장님, 강지연 회장님 아니십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준호의 능력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제 회사를 구했고 오늘은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윤서준 팀장이 나서서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병원 측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람들이 이제 저 믿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준호야. 이제는 믿을 거야.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실험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의 기지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 학교 건물이 나왔어요. 김준호 군은 폭발 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친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안에 쓰러진 학생을 직접 구출했습니다. 인터뷰 화면이 나왔어요. 여교사였습니다.
준호가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 아이가 영웅이에요. 다음은 박지은 아버지였어요. 제 딸을 살려준 준호에게 평생 감사할 겁니다. 준호의 능력이 진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앵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준호 군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그래, 준영아. 준호. 괜찮아요? 준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괜찮아. 엄마, 제가 미안해요. 준호한테도 미안하고. 준영아, 준호 바꿔줘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형이야.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준호야, 미안해. 형이 너무 심했어. 전화 너머로 준영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도 무서웠어.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 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형.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형도 힘들었던 거 알아요. 넌 정말 대단한 동생이야. 형이 자랑스러워.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질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준호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마치 저희 가족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센츄리 호텔 25층. 저는 새로 마련된 복지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팀장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직원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복지팀장 김미숙. 명함에 적힌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를 비서실이 아닌 새로 만든 복지팀의 팀장으로 임명하셨죠.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 청소부로 12년을 일하며 가장 잘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서준 씨가 들어왔어요. 미숙 씨, 오늘 재단 준공식 가시죠? 네,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희망소리 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10억 중 5억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었죠. 청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위한 교육센터였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바로 올 거예요? 네, 오후 수업 끝나고 온대요. 준호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영웅 준호라고 불렸죠. 아이들은 더 이상 준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준호를 괴롭히던 아이들도 사과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오후 2시, 저와 윤서준 씨는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그 옆에는 준영이도 있었습니다. 형도 왔어? 당연하지. 동생 재단 개관식인데. 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3개월 전에 그 갈등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준영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준호를 누구보다 아끼는 형이 되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낼 수 있게 되었죠. 준호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은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은아, 아저씨, 아줌마도 오셨어요? 당연하지. 준호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는데. 박지은 아버지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오늘 축하해. 너를 위한 재단이잖아.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아이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준호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후 3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어요. 강지연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희망소리 재단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세상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아이들,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걸요. 회장님이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제 회사를 구한 것도,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도 바로 그 특별함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재단은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이 테이프 커팅을 하셨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초대되었어요. 준호야, 한마디 해줄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모두 비웃었어요. 학교에서도 왕따였고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윤 아저씨도, 지은이도.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걸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 재단이 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특별하니까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회장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모자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맞았어요. 이한석을 조심하라고. 남편분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 시어머니도요. 그분의 능력이 준호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를 구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준호를 잘 키워라. 그 아이는 특별하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해가 지고 리셉션이 끝날 무렵 저희 가족은 해변을 걸었어요. 준호와 준영이 앞서 걸으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준호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준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저는 두 아들을 양옆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네, 하지만 이겨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따돌림 당할 때, 준영이가 화낼 때, 세상이 저희를 의심할 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준호를 믿었으니까요. 준호야, 네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어? 준영이 물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뭐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널 믿어. 저도 알아요, 엄마.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부산의 밤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출렁이는 파도, 시원한 바람. 엄마.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저기요. 준호가 멀리를 가리켰어요. 재단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큰 글씨가 빛나고 있었어요. 희망소리재단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예쁘다. 준영이 말했어요. 저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까? 많이 찾겠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준호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될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청소부였습니다. 12년간 호텔 복도를 닦으며 살았죠. 준호는 학교에서 왕따였어요. 세상은 저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복지팀장이 되었고 준호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엄마, 집 갈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가자.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서준 씨가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그는 이제 단순히 보안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친구였어요.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준 동료였죠.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준호가 졸고 있었어요. 준영이 동생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지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겨낸 것.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미숙 씨, 내일 아침 회의 참석 가능하세요? 네, 회장님. 좋아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논의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산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청소부에서 팀장으로, 무시받는 엄마에서 존경받는 직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다 왔어요? 응, 다 왔어. 집에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의 작은 집, 10억을 받았지만 저는 이사 가지 않았어요. 이 집에는 추억이 많았거든요. 힘들었던 날들도, 행복했던 날들도. 엄마, 배고파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뭐 해줄까? 김치찌개. 저도 김치찌개 좋아요. 준영이 웃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으며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무슨 발표? 내 영웅을 소개합니다예요. 오, 누구 할 거야? 준호가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엄마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네, 엄마가 제 영웅이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무시해도, 형이 화내도, 세상이 저희를 의심해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네가 엄마의 영웅이야. 둘 다 영웅이에요.
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영웅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준호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특별한 아이예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에게 선물을 주셔서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 모든 것이 그날 준호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그 합병하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저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가 들리는 아이와 그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